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현대차 노조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예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노사관계에서 생긴 충돌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비판을 했잖아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새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국내 생산 공장의 입지가 잔인할 정도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요. 현대차 입장에선 돌파구를 찾은 거라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후련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대차 노조가 최근에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고 이게 차주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나오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흥미로운 자료 하나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시작으로 반도체 대량까지 겹치면서 자동차 회사들이 생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그래서 무조건 생산량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분석하려면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반도체 때문에 대기 기간이 늘어났다기보다 수요가 미친 듯이 몰리는 와중에 반도체 대란이 겹치면서 공급 대란이 생겼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순서가 약간 다르다는 거죠. 왜냐면 실제로 생산량이 감소한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났거든요. 현대차가 최근에 발표한 사업 보고서를 보면요. 작년 국내 공장의 생산량은 162만 대였습니다. 2020년보다 0.1% 늘어난 건데요. 반도체 대란에도 공장이 나름 잘 돌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랑 반도체 공급난이 생기기 전인 2019년하고 비교해보면 그때의 9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문제는 해외 공장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은 오히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미국은 작년에 29만 대를 생산했는데 2020년하고 비교해보면 8.5%나 증가한 겁니다. 인도는 작년에 63만 6천 대를 생산했고 2020년과 비교하면 무려 22%나 증가했습니다. 터키는 작년에 16만 2천 대를 생산했고 2020년 대비 18.3%나 증가했고요. 체코는 15.2%, 러시아는 6.9%, 브라질은 무려 24.3%나 증가했습니다. 유일하게 베트남만 4.7% 감소했는데 해외 공장이 총 7곳이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면 15.4%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국내 생산 공장량이 0.1%나 늘었네 이게 아니라 고작 0.1%밖에 안 늘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소리는 뭐다? 국내 공장의 효율이 그만큼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업계에서도 국내 생산만 유독 정체된 게 높은 생산 원가 그리고 낮은 생산성을 이유로 삼았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별다른 조치가 없을 텐데 정의선 회장 체제로 바뀌면서 현대차 그룹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생산노조 쪽도 격동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지금 취하고 있는 조치와 그에 따른 영향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공장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범위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현대차의 대표적인 해외 투자 사례는 미국에 8조를 투자했다는 거잖아요. 최근에 엘라베마랑 조지아 그리고 테네시에 공장을 지을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엘라베마랑 조지아 공장에 전기차 생산 라인을 늘리던지 아니면 테네시와 같은 새로운 지역에 신규 법인과 전기차 전용 공장을 새로 지을지를 논의하는 단계인데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에도 1조 1450억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중국 베이징 자동차와 합작 회사인 베이징 현대에 추가 출자를 한다는 내용인데 이것도 기존 공장의 배터리 전기차 생산 라인 정비에 쓴다는 거더라고요. 왜냐면 중국에서 현대차가 판매량도 감소하고 중국 제조사가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그래서 2017년에 113만 대를 생산했는데 작년에는 38만 대밖에 생산을 못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크게 감소하면 공장 문을 닫거나 아예 가동을 중단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생산 라인 정비를 위해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베이징 현대의 생산 능력도 꽤 괜찮거든요. 베이징시, 충칭시, 허북성 수저우시에 총 4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연간 생산 능력은 135만 대에 달합니다. 이걸 살리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고 최근에 인도네시아에도 완성차 생산 거점을 만들었습니다. 아세안 지역으로서는 최초로 현대차 공장이 들어선 겁니다. 정의선 회장이 여기에 공장을 지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인도네시아는 현대차 미래 모빌리티 전략의 핵심 거점이다.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은 인도네시아 미래 산업이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될 전기차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투자한 비용은 1조 8,200억이 달하고 올해 안에 15만 대, 나중에는 연간 25만 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공장은 엔진, 의장, 도장, 프레스, 차체 공장 같은 게 포함되어 있고 모빌리티 혁신 센터도 갖춘 완성차 공장입니다. 이 소리는 뭐다? 굳이 국내 공장을 거치지 않고 현대차의 전략 차종을 육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과 판매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미 조건과 환경 자체가 해외 공장에 투자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일단 국내 공장의 문제점은 뒤에서 얘기해보고요. 모든 나라들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미국하고 중국은 거의 강제에 가깝죠. 해당 국가 내에 노조가 있는 자동차 제조사이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물량을 생산해야 해당 국가의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제조사뿐 아니라 배터리 업체들도 미국이랑 중국에 공장을 두는 거고 해당 국가 기업하고 아예 법인을 합작해서 만들고 있는 거죠. 이 시장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규모가 국내 시장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전기차 판매량을 한번 볼까요? 1위인 중국이 272만 대에 달했고요. 2위인 유럽은 128만 대, 미국은 3위로 51만 대였습니다. 작년에 국내에서 팔린 국산차가 141만 대거든요. 현대차 그룹의 르쌍쉐까지 다 합쳐서요. 해외에서는 이 숫자가 전기차 판매량만으로 달성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이든 내부적인 요인이든 어쨌든 국내 공장의 입지와 노조의 영향력은 빠르게 작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노조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고 노조도 그걸 알기 때문에 더 강경하게 나오는 거라고요. 전기차 시대에는 생산 과정이 크게 줄어들고 부품도 크게 줄어들어서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건 불가피한 일입니다. 이건 사실 산업 전반으로 보면 굉장히 슬픈 일이기도 하고요. 사람의 빈자리를 로봇이 대체한다는 게 얼마나 차가운가요? 그런데 문제는 같은 노동자로서 소비자들로부터 공감과 동정을 얻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이걸 다시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노조의 활동 자체는 필요한 게 맞는데 그 활동들이 정당했는가에 대한 질문은 계속 되새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노동자의 목소리를 내고 협상을 이끌어내는 동안 충돌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친구끼리도 그렇죠. 진짜 사소한 점심 메뉴 하나 정할 때도 얼마나 치열한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협상에도 선이라는 게 있고 권리 주장에도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걸 넘어서는 행위를 월권이라고 합니다. 자기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한다는 거죠. 노조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만 싸워야 하는데 이게 선을 넘으면서 회사 경영까지 간섭하게 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생기고 이 피해가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산업의 손실로도 이어졌잖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기업이 국내 공장을 뒤로하고 해외로 가게 된 원인들을 살펴봐야죠.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아이오닉5를 생산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 하나 있죠. 맨아워 갈등이요. 당시 현대차 노사가 아이오닉5 생산에 투입할 인원수를 합의하느라 시간이 엄청 지체됐습니다. 전기차라서 인력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건데 노조가 인원 축소를 반대했거든요. 최근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현대차 영업사원 중에 해고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해고된 이유가 회사 교육 프로그램 참여 권고도 거부했고요. 담당 본부장 면담도 거부하고 무엇보다 인사평가에서는 6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적도 최악이었습니다. 월 평균 판매 대수가 0.4대에 불과했고 1년 동안 차를 2대밖에 못 판 적도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 영업직이 월 평균 판매량이 3.8대거든요. 연평균이 아닌 월 평균이요. 그런데 1년 판매량이 월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다는 거잖아요. 고객 관리도 소홀했습니다. 고객한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건수도 월에 10건 미만, 영업직 평균은 350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부당 해고라고 주장했고 지방노동위원회랑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해고라고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사례인데 여기에 노조가 개입했다는 게 중요하죠. 정당한 이유로 해고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현대차 노조가 대의원 회의를 열어서 해고된 영업사원의 신분보장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신분보장이라고 하길래 해고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비밀 유지를 해준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노조 조합비로 해고된 영업사원이 임금을 보호해준다는 거였습니다. 해고 사유가 충분해서 해고를 결정했는데 노조가 해고당한 사람이 임금을 보호해준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현대차 퇴직자가 남긴 글이 있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10년 넘게 월 한 대의 차도 팔지 않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서 해고된 직원을 위해 노조가 신분 보장을 추진한다면 누가 차를 팔기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경제 수업을 할 때 경쟁 이론을 설명하거든요. 이때 가장 자주 드는 예시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일을 잘하든 못하든 임금이 똑같습니다. 한 달에 쌀을 50kg 생산한 사람이랑 500kg 생산한 사람이 똑같은 월급을 받아간다는 거죠. 이러니까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야 어차피 일을 잘하든 못하든 돈은 똑같이 주는데 뭐하러 힘을 쓰냐 이렇게 되는 거고 성실했던 사람들도 쟤처럼 살아도 돈은 똑같이 받는데 뭐하러 일을 해? 이러면서 사기가 꺾인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못해서 해고 당한 사람인데 임금을 노조가 보장해주면 열심히 하는 영업사원들은 대체 뭐가 되냐 이거죠. 이거 외에도 해외 생산을 하려면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온라인 판매도 노조 때문에 맘대로 못하고 이렇게 되니 현대차는 전기차 같은 신차를 제때 생산하지 못하고 이게 손해로 이어지고 소비자들은 그만큼 차를 늦게 받고 국가적 단위로 보면 경제적 손실이니까 기업은 차라리 해외로 나가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가 계속되다 보니까 농담처럼 하던 얘기가 현실이 된 겁니다. 차라리 해외로 공장 이전해라 이런 말 많았잖아요. 현대차는 전기차 전환기를 기회로 삼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일이 진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조가 파업을 해도
하더라도 피해가 예전만큼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그런 거죠. 국내에서 생산하던 차종이 기존에는 10종이었고 해외에서 생산하던 차종은 2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전기차 생산 기지가 모두 해외에 세워지고요. 거의 모든 전기차가 해외에서 생산된대요. 그래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도 해외 생산분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되면 노조가 파업을 해도 해외 공장은 계속 돌아가니까 해외 판매량에도 영향이 없고 국내 판매량도 영향이 적겠죠. 만약에 노조가 파업을 한다 해도 국내 수요를 해외 물량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 소비자들도 지연 없이 차를 받을 수 있고요.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전망하던 일이 정의선 회장 체제로 바뀌면서 현실이 되는 게 많아졌고 이건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과도 연결되는 거라서 냉정하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자 돌파구가 됐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장 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현대차 노조 근황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